네, 여러분 100페이지입니다. 야, 어느덧 100페이지까지 왔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빨리 페이지가 넘어가죠. 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42페이지, 42번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그 상각 부인액을 송금불산입해요. 그죠? 송금불산입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근데 상각 범위액보다 부족하게 상각할 경우 시인 부족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송금산입 할래? 못하죠. 그러니까 있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뭐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상각 범위액이 100원인데 만약에 130원을 상각하게 했다. 그러면은 송금불산입 30 유보로 세무조정해야 되지만 상각 범위액이 100원인데 80원밖에 상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법을 어떻게 본다고요? 아, 그러니 너는 한도보다 적게 해서 뭐 길게 하려고 하니? 아니면 올해는 그냥 80원만 상각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너의 선택이다라고 회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 결산조정사항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특례, 뭐 감면받는 법인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업무용 승용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하는 것이므로 내용 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는 표현. 요것도 한번 요 문구 자체는 지금 우리에서 처음 봤죠.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3번 시험용구용 자산, 무용자산, 건축물 등 유용자산, 업종별 자산 1, 2, 3, 4 크게 이렇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네가 회사 네가 알아서 적당히 해봐라 이렇게 실제에 맞춰서 네가 나눠서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세법에서는 그렇게 자유를 주지 않고 밑에 볼게요. 세법에서 우리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거 법인세법에서는 내용 연수를 상각 방법별 이렇게 4개 유형으로 자산을 구별해서 위에서 말한 대로 4개 유형으로 구별해서 마음대로 선택을 못해요. 제한이 있는 거지. 이런 유형을 갖고 있다면 여기 세법에서 주어진 뭐 시험 용공이 자산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몇 년에서 뭐 어떤 경우는 몇 년, 어떤 경우는 몇 년 이렇게 선택 가능성을 한정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둡시다. 이렇게 크게 자산을 4개로 나누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내용 연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아니에요. 한정한다는 거예요. 선택 가능성을. 자, 여러분 4번 있죠. 4번, 5번이 지금 앞쪽에서는 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4번 일단 읽어볼까요? 법률에 따라 평가 증한 감가상각 자산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평가 차익의 한도까지 입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송금 추인한다. 여러분 4번은 일단 맞는 표현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뒤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죠. 결과적으로는 저 문구 정도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긴 해요. 여러분 감가상각 자산을 우리가 평가 증했다는 거야. 기계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증했다고 해봐. 보험업법 기억나세요? 요거? 여러분 입금 항목에서 요거 했었지. 입금과 입금 불산입에서 뭐? 여러분 이사회가 지멋대로 평가 증 안 돼요. 법에 따른 보험업법 등 여러 관련 법에 따라서 뭐? 유용자산이나 무형자산, 재고자산 안 돼요. 그리고 또 평가 증, 평가 감 안 된다고. 평가 증한 경우에 그거를 입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기억나시죠? 일단 그걸 한번 떠올리시고 자 이제 그겁니다. 평가 증이에요. 법에 따라 평가 증을 할 거예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돼. 일단 사례는 결론 보고 나서 다시 볼게요. 상각 부인액이 있었대. 유보잖아요. 세법상 유보가 있었대. 유보가 있었다면 그 유보는 평가 증한 그 금액, 평가 증의 금액까지, 평가 증된 숫자 그 금액까지 입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송금 산입으로 추인한다는 거야. 결국 결론 뭐? 유보가 있었다는 거야. 유보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 증을 했대. 그러면 지금 평가 증한 금액 있죠.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기존에 있던 유보를 추인해서 없애라는 거예요. 결론은 왜? 이게 차이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제 세법상 장부상 차이가 이제 사라진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평가 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차기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인 상태로 넘긴다는 거야. 여러분 요거 밑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이거 숫자로 뭔가 이게 숫자로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결론만 심플하게 있다가는 정리하면 돼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사례. 여러분 장부상 40원짜리래요. 장부상 40원인데 자 요거를 70원으로 평가 증했대요. 평가 증이 얼마예요? 평가 증이 30만큼 평가 증이죠. 30만큼 올라갔잖아. 이런 경우를 가져 평가 차익이 30원 나오죠? 이 경우입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분석해 봅시다. 경우 1. 여러분 기존 유보가 20이 있었다고 해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보여? 지금 회계는 기존에 40원으로 요 자산을 평가했다는 거지. 근데 유보가 20이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세법은 이 자산을 40원이 아니라 60원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0만큼 유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세법은 즉 60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이 표현이. 기존 유보가 20이 있었다.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는 표현은 뭐? 세법이 평가하는 이 자산의 금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지. 유보가 있다는 거니까. 세법은 60으로 보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평가해서 얼마로 만들었죠? 70으로 만들었고 세법도 이 평가증은 인정한다고 했지. 법률에 따른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세법은 이 70원으로 세법 자산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동의하시죠? 플러스 10 평가 차익을 잡으면 되는 거죠. 평가액이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회계는 세법 플러스 30인데 세법은 10만 올리면 되잖아. 쉽게 말해서 평가 차익이 10이라는 거는 세법은 기존에 60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이번 70으로 만들 때 10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요 차이 평가 차익 회계는 30인데 세법은 10으로 보는 이 차이.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차이는 왜 생긴 거예요? 회계는 기존에 자산을 40으로 받고 세법은 자산을 60으로 봤던 이 차이 때문에 애초에 평가 차익도 차이가 생기는 거지. 30이 아니라 10으로 보는 거잖아 세법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회계랑 세법이 갖고 있던 차이 20원 이게 이제 사라졌죠? 둘 다 70원으로 보는 거야. 회계도 70, 세법도 70. 그러니까 차이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20 유보로 송금산이 20 마이너스 유보로 기존에 있던 유보를 전액 추인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봐요. 유보는 제가 뭐 저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고 그때 주관식 강의 때는 엄청 자세하게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지금 이 송금산입 마이너스 20 유보 요게 측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송금산입 20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회계는 30만큼 이익으로 보는데 세법은 10만큼 이익으로 보니까 이 차이를 마이너스 20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송금산입 20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산 부채 차이로 보자면 여러분 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같은 동전인데 앞면을 보냐 뒷면을 보냐라는 거야. 두 번 세무조정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세무조정 송금산입 20 마이너스 유보라는 하나의 세무조정이 갖는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 송금산입은 손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회계는 32이익, 세법은 12이익이니까 이거 조정하기 위해서 송금산입 20인데 유보는 뭐예요? 유보는 원래는 회계는 40으로 자산을 보고 세법은 60으로 봤으니까 20만큼 유보가 있다는 거는 세법이 더 크다는 거지 자산 금액이.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돼? 둘 다 이제 70으로 보게 되잖아. 세법도 70, 회계도 70. 자산 부채 차이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플러스 유보를 마이너스 유보 20으로 추인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됐죠? 결과적으로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 말로 풀어놓은 게 위의 말이라고요. 다시 한번 경우 2번을 볼까요? 자, 기존 유보가 50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다시 한번 여기 지울게요. 자, 회계는 40이고 이거를 70으로 올렸죠. 이거 회계는 플러스 30. 자, 세법은 여러분 기존에 원래 얼마라는 거야 이게. 유보가 50 있었단 말은 90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 평가액 금액이 70원인 거죠? 자,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존 유보는 50이 있었어요. 차이가 50이 있었던 거지. 자, 평가 증이 이번에 30 했죠. 30.
30 했죠? 유보가 30,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유보가 50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평가 증으로 회계상 금액은 70원이 됐죠? 됐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법은 여전히 90으로 볼 거예요. 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봐봐. 70으로 된다는 말은 회계 기준으로는 이게 평가 증이잖아요. 40이 70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세법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90원이 70원으로 되는 건 어때요? 평가 감이잖아. 유형자산을 깎아내는 거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 세법상 유형자산 평가감은 불인정한다고 했죠? 그죠? 평가 증만 한다고 했잖아. 세법적으로는 이미 회계는 70원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세법은 야, 난 이미 얘를 90원이나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회계는 70원으로 보지만 세법은 90원, 과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과거의 관점을. 됐죠? 그래서 차이는 여러분 어떻게 돼? 회계는 70, 세법은 90, 여전히 90. 차이가 어떻게 돼? 플러스 유보 20이 남으면 되죠. 플러스 유보 20이 계속 기말 유보로 잔여 유보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원래 50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제 20만 남기는 거야. 송금산입 얼마를 추이네요? 이번에 생긴 결론이 이겁니다. 이번에 회계가 기분 좋다고 한 30원 있죠. 그만큼은 차이가 사라진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송금산입 30원 마이너스 유보. 유보가 전액 추인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기존 유보가 50이었잖아. 자, 앞쪽 사례하고 헷갈렸습니다. 기존 유보는 50이었는데요. 이번에 50 중에서 이번에 생긴 평가 차익 30을 한도로 송금산입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잔여 유보가 20. 그러니까 세법상 금액은 90. 회계상 기말 장부 금액은 70원. 평가 증한 후로 잔여 유보 플러스 20. 그래서 세법상 기말 잔액은 90원이 되는 거. 그대로. 세법상 금액은 그대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우 3 잠깐 요것만 보고 만약에 여러분 평가 증하기 전에 시임 부족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앞에 말한 시임 부족액이 있다는 말은 이게 마이너스 유보 10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마이너스 유보 10이 있다는 건 자산을 깎아냈다는 거지. 근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에서 지금 이 경우에 전제로서 회계는 40원짜리를 70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마이너스 유보 10이 있어서 세법은 30원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 3번이. 그죠? 이해되시죠? 시임 부족액 10이 나왔다 이 말이야. 감가상각 시부인을 해봤더니. 근데 여러분 시임 부족액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한다고? 결산조정상이니까 그대로 두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시임 부족액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자산금액은 기존 40에서 이번에 30원만큼 회계가 40원에서 70원으로 올리잖아. 그래서 그대로 70원이 되는 거예요. 유보 없다고. 기존의 유보도 없고 기존의 마이너스 유보도 없고 이번에 새로 잡히는 유보도 없다고요. 됐죠? 그냥 그 평가 차익, 보험업법에 따른 평가 차익 30원을 그냥 입금으로 인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됐죠? 경우 3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유보 10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떠올리시면 일단 될 거고 경우 1번, 경우 2번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야. 결론 어떻게 돼? 40에서 70으로 올렸어요. 근데 기존에 유보가 20원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유보를 이번에 평가 증된 30원 한도 안 금액이니까 전액을 다 추인하면 돼요. 송금산입 20 마이너스 유보. 그런데 기존의 유보가 50이 있는 상황에서 회계가 30원만큼 기분이 좋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 30원만큼 이제 차이가 사라진 거야. 세법은 기존에도 90, 이번에도 90, 계속 90으로 보고 있어. 근데 회계는 기존에는 40으로 보다가 회계상 금액을 70으로 올렸잖아. 30원만큼 기분 좋아하고 있잖아. 세법은 이미 40원이 아니라 90원으로 보고 있고 이걸 다시 70으로 다운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아니고 않을 거예요. 평가 감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만 뭐는 조정해줘야 돼. 이제 회계상 금액이 70원이 됐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50원이 아니라 20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가 차익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송금산입 30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주면 끝. 그럼 차이가 이제 50원이 아니라 20원이 남는 거예요. 20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요거를 한번,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결론은 방금 말한 이거. 유보가 있다면, 유보가 있는 상황, 플러스 유보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보험업법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평가 증을 했다면 그 평가 증된 금액을 한도로 송금산입 추인한다. 이게 결론이야.
조금 이해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결론은 이거. 법률에 따라 평가 증을 했어. 감가상각자산에. 근데 상각 부인에 유보야, 유보. 플러스 유보죠.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뭐? 평가 차익. 이번에 평가 차익 30여지. 30원을 한도로. 기존의 유보가 20원이었다면 송금 산입 20원. 기존의 유보가 50원 있었다면 요 평가 차익 30원을 한도 전액. 그러니까 30원 전액이죠. 30원 전액. 30원만큼 송금 산입 30 마이너스 유보. 잔여 유보는 20원. 이렇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방금 제가 말한 거를 뭐 여러분 주관식으로 네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는 안 나와. 하지만 이 4번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경우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으려면 방금 말한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5번.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틀린 표현인데 이것도 지금 앞쪽에 없던 내용이라서 좀 중요합니다. 상각 방법을 바꿀 거예요. 원래 정률법으로 하다가 정액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때 상각 범위액은 세법상 장부 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률은 잔존 내용 연수에 따른 잔존 내용 연수에 변경 후 상각 방법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이것도 그럴싸해 보이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은근히 나와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여러분 방법의 변경은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는 뭐 안 나온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주관식에서는 이게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요 내용이 잘 나와. 이번에 정리합시다. 여러분 변경 후 상각 범위액은 빨간색 일단 뭐 세법상 미상각자네. 그러니까 세법상 뭐라고? 기초장부가액.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건 뭐다? 변경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시점의 미상각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100원짜리를 자 한번 볼까요? 100원짜리를 정액법으로 뭐 5년 XL, X2, X3, X4, X5 X3년도 초에 우리가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 잔여 빨간색으로 할게요. 미상각잔액이 얼마야? X3년 1월 1일 기준으로 60원 맞죠? 20원 감가상각 됐을 거니까 60원 남아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법상 미상각되어서 남아있는 장부금액 바뀌는 시점의.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을 거고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회계에서는 방법을 바꾸면 전진법이기 때문에 이 60원에다가 바뀐 것 기준으로 이 정률법으로 남은 3년, 지금 3년 남았잖아. 남은 3년 동안 정률법, 3년짜리 정률을 계산하면 돼. 3년짜리 정률을 적용하면 된다고요. 상각률에. 근데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다른 거야. 회계는 전진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세법은 변경 후 상각률을 연두색, 초록색이 포인트야 이거. 변경 후 상각률을 뭘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당초 신고 내용 연수. 여러분 지금 이 5년으로 했죠. 5년. 남은 연수는 3년이에요. 그죠? 근데 이 3년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 남아있는 변경 시점의 3년 이걸로 아이고 다시 커져라. 남아있는 시점에 3년 여러분 오류가 좀 있네요. 왜 이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왜 이러냐. 정신 차려. 아 이게 뭐 눌렸구나. 하여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휠이 눌려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안돼 이 강의 휠 눌린 걸 취소해야 되는데 안돼. 잠깐만요. 마우스에 뭐 눌렸나? 아 안돼.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찍으면 안 돼요. 자 어처구니 없이 웃음이 나오네요. 자 안돼. 이러면 안돼. 딴 데 클릭해볼까? 안돼. 자 여러분 잠깐 계셔보세요. 안돼. 이걸 살려야 돼. 이 회차를 죽일 순 없어요. 됐다. 됐죠? 살렸다. 됐어요. 자, 여러분 계속 따라오시죠?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포인트는 이 변경 후 상각률인데 변경 후 상각률이 지금 바뀐 시점의 잔여 내용 연수인 3년을 기준으로 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 신고했던 내용 연수 있죠. 5년. 이 5년 상각률을 이 60원에 곱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세법에서는 그냥 앞으로만 전진해요. 회계에서는 바뀔 거 앞으로만 남아있는 60원 곱하기 3년의 정률을 계산해서 거기에 3년 정률을 곱한다고요. 근데 세법에서는 최초 신고했던 5년용 정률법률이 있을 거 아니야.
5년 정률을 갖고 와서 이 60원에 곱합니다. 아셨죠? 이게 이거를 물어봐요. 이거를 밑에 제가 주의라고 해놨죠. 헷갈리지 말라고 주의. 방법 변경하는 시점의 잔존 내용 연수 3년의 정률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회계에서 하는 방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야. 전진법인 줄 알았어. 이 60원부터 시작하는 걸 보고 잔존 과액을 기준으로 하잖아. 60원. 여기다가 곱하는 게 3년 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했던 5년 정률을 한다는 거예요. 볼게요. 이제 앞에 풀이 볼게요. 5번. 어디가 틀렸는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되고. 자, 정률법에서 정의법. 일단 방법을 바꿀 거예요. 방법 바꿀 때 상각 범위액은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과액이죠. 그죠? 거기 남아있는 장부과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데 이 상각률,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틀렸다고. 상각률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존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최초에 신고했던 그 신고 내용 연수, 애초에 신고했던 5년 잔존 내용 연수 3년짜리 정률이 아니라 최초 5년의 정률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요. 한도를. 알았죠? 세법의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 못 풀겠죠? 알았죠? 아시겠죠? 뭐 잘 하십니다.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은근히. 이해를 확실히 하면 앞으로는 쭉쭉 풀 수 있어요. 그 전에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괜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로 처음부터 하면 슬프니까요. 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원가 배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회계에서 감가상각 처음 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100원짜리를 사서 장부금액을 만약에 5년 정액 잔존 0이다. 그러면 20 깎아 나가잖아. 장부금액이 100, 80, 60, 40, 20, 0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가치의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 해 연도 말에 가치를 평가해서 점점 100원짜리가 가치가 떨어져 간다. 그래서 없어져가는 가치를 반영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보자면 그거는 뭐 가치의 평가, 공정가치의 평가라기보다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처음에 들어갔던 취득원가 100원 있죠. 100원 주고 샀잖아. 이 100원을 여러분 비용 처리하죠? 이 100원은 비용이잖아. 자산은 결국은 먼 미래 비용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 기계를 새우깡 만드는 기계를 사서 5년 동안 내가 새우깡을 만들어서 장사하면서 수익 창출에 이용할 거예요. 5년 동안. 그럼 여러분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야. 이 새우깡 만드는 기계를 살 때 들어간 100원을 그 해 X 1년도에 100원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야. 아니죠? 아니면 마지막 해 한 방에 100원 처리, 비용 처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균등하게 만약에 새우깡을 찍어내고 있다면 매년 팔고 있잖아요. 그 수익에 대응하려면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도 인식해라. 그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야.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취득할 때 들어간 돈 100원을 원가, 비용으로서 20원씩 나누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의 본질이라는 거야. 수익 비용 대응을 대응시켜주는 취득원가를 원가로 뿌려주는 취득원가 100원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얼로케이션, 배분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80원이 됐다. 가치가 떨어졌다. 80원짜리가 60원이 됐다. 물론 여러분 사용함에 따라서 그렇게 장부금이 깎여 나가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지. 하지만 본질적으로 좀 더 회계적으로 세법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그 본질을 표현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됐죠? 법인세법에서는 시험용 고용자산, 무용자산, 건축물 등 유형자산, 업종별 자산으로 4개로 나누어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했던 거지. 반복된다니까요. 사업용도 중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각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여러분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거 맞는 거거든? 어디가 포인트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야. 여러분 여기 필기 하나 해두세요. 취득일.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봐. 2월 1일에 취득했다고 해봐. 근데 이걸 안 쓰고 창고에 갖고 있다니까. 새우깡 기계인데 안 만들고 아예 게시도 안 했어. 창고에 있다가 5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 하라는 거예요. 취득했다고 다가 아니야.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 한다는 거. 됐습니다. 상각 범위액을 초과해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올해의 당기 송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뭐? 그 후의 사업연도에 미래에 다음 해부터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 금액을 한도로 송금산입으로 추인해서 없앤다는 거지. 됐죠? 자, 여러분 이거 봐봐. 우리 이제 거저먹는 문제야. 거저먹는 부호계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란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말하므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럴싸합니까? 안 그럴싸합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매우 그럴싸해 보였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다 공부했잖아. 아니죠. 세법상 내용연수란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최소한의 감가상각 자산 기간이었지. 감가상각 기간이었죠. 아까 예를 들었다면 5년짜리라고 하면 5년보다 짧게는 감가상각 못한다고. 하지만 5년 동안 하거나 5년보다 긴 기간 동안 천천히 하는 거는 세법은 오케이라고 했다고. 됐어요. 결산조정사항의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다르게 풀어보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다 했던 거고. 뭐 설명 다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자, 여러분 요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래요. 이때는 환산내용연수를 적용해서 생각하며 환산내용연수는 내용연수를 사업연도 올수로 하는 12를 곱하여 계산한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한 거 밑에 있어. 이거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 회사는 정관에 1년 미만으로 사업연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6개월로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뭐 세금 신고하고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봐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을 사업연도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감가상각은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 내용연수는 아까 표가 있다고 했지. 유형을 4개로 나뉘어서 이런 자산은 시험 연구용 자산은 뭐 이런 경우는 얼마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내용 연수는 1년 기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12개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친구라면 그거를 원래 사업연도가 6개월, 정관이 6개월이라면 내용 연수를 환산해서 1년짜리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환산이라는 게 내가 1년이 아닌 거야. 정관상 사업연도가. 그거를 1년인 것처럼 환산한 내용 연수를 쓰겠다 이 말이야. 써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알았죠? 그런데 뭐다? 여기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 일시적으로. 우리 회사는 원래 1년짜리예요. 근데 월할 상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회계에서 이렇게 했었죠. 회계에서 뭐 7월 1일에 취득했다. 그러면 12분의 6만큼 그렇게 월할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사업연도를 바꾸거나 사업연도의 의제나 변경으로 인해서 그 해만 한 해만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이 된 거예요. 우리 원래 1년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연수 그거 표에 있는 거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만 특이하게 사업연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조정하다가 그렇게 됐대. 그러면 한 해에 한해서만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때는 환산 내용연수를 쓰는 게 아니고 1년짜리 내용연수에다가 1년치 상각 범위에다가 그냥 12분의 사업연도 그 해만 특이하게 7달이다. 그럼 12분의 7 하라는 거야. 상각 범위액을 잡을 때 월할 상각하라는 거죠. 내용연수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1년치 그냥 잡은 다음에 거기 12분의 몇 곱하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위에 봐봐. 1번.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이야. 이때는 여러분 환산 내용연수 쓰는 게 아니라고요. 월할 계산한다고요. 월할 상각하면 된다고요. 됐죠? 환산 내용연수는 우리 회사가 정관상에 우리 회사는 6개월짜리 사업연도야. 이럴 때는 환산 내용연수 쓰는 거예요.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는 환산 내용연수 쓰는 거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사업연도 변경이나 사업연도 의제 때문에 그 해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가 생겼다. 그럼 그때는 월할 계산한다는 거야. 됐죠? 자, 이거 또 나오잖아. 봐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아무튼 여러분 꼭 정률법에서 정액법인 경우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상각 방법을 바꾼다면 늘 해당되는 거예요. 상각 범위액은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상각률이 중요하다고 했지. 상각률은 잔존 내용연수 기준으로 한 상각률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신고했던 당초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각률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나오죠? 오케이.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고과액을 폐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살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이 페이지. 자, 이건 다 잠깐만요. 여기는 아까 했던 거고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우린 여기야. 주의 뭐다? 장부 금액에서 1,000원 비만가액을 빼고 송금에 살입할 수 있어요. 아우 여러분 이럴 수 있어. 야 1,000원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어디 틀렸다는 게 여기 장부 금액 전체를 송금에 살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0원을 남겨놓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 1,000원 가지고 째하게 왜 그래요? 제 1,000원 입금해 드릴 게 맞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못해. 이렇게 안 돼요. 알았죠? 이거는 뭐 좀 까다롭긴 하지만 좀 세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별도로 챙겨놔야 돼요. 1,000원이 여러분 왜 1,000원을 남겨놓냐 하면 비만가액이라고 했죠. 비만가액은 뭐냐 하면 잊지 말자. 망이 잊어버렸다는 뜻이잖아. 안일비 잊지 말라는 거야. 이거 아예 전부 다 장부 금액을 손실 처리해 놓으면 이 자산이 실물이 있긴 있잖아. 그런데 아예 장부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이 1,000원을 남겨둬야 이런 이름의 자산이 있구나 라고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1,000원은 남겨두자. 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비만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원. 그럼 100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1,000원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알았죠? 1,000원 이 정도니까. 요즘 새우깡도 1,000원이 넘죠? 새우깡이 1,200원인 것 같아요. 옛날에 100원, 어렸을 때 100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보세요. 자산의 평가. 원칙적으로 평가 손익은 입금이나 송금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예외적으로 평가 이익은 우리 앞에 많이 봤던 거야. 법에 따르고 유형 무형자산의 평가증은 인정한다 했던 거고 이제 드디어 평가 손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은 여러분 내용이 많은데 볼드만 따라와 보세요. 결산 조정인데 되게 특이해요. 특이한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그 해에 한해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돼요. 아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 시설 개체, 기술 낙후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이거 앞으로 몇 번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볼 건데 자산부채 평가 쪽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거지. 유형자산,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 비만가액 1,000원 남겨둔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특이한 점은 한 가지만. 지금 이 파트 전체는 나중에 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해서 그 파트 조각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자고. 이 평가 손실의 특이한 점만 체크 한번 해두자고요. 뭐다? 여러분 이런 시설 개체 기술 낙후가 일어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해. 그 해에 여러분 만약에 그 해를 넘겼다. 다음 해 비용으로 계상하면 비용 계상 인정 못 받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세법도 인정해줘요. 특이한 결산조정사항이야. 다른 결산조정사항은 요건을 충족했죠? 감가상각비처럼 내가 사서 사업에 쓰고 있어. 요건 충족했지? 그렇다면 뭐야? 시점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회사 네가 올리고 싶을 때 올려. 단 한도를 넘으면 안 돼. 비용 한도, 비용 금액이 이거였잖아. 모든 결산조정사항은 그런 거라고요. 회사한테 맡기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요것만 특이해요. 그 사유가 발생한 해에 회사가 IS, 손익계산서 이거를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법이 인정해줘요. 만약에 사유가 없는데 비용으로 처리한 건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겠지. 근데 사유가 발생했어도 시간이 지나서 다음 해가 됐어. 그럼 그때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특이하다는 거를 느낌만 가지세요. 나중에 자산부채 평가 가서 열심히 더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요 앞쪽에 더 이제 지문이 2개가 남았죠.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나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틀렸어요. 이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만약에 기중에 일어났다고 해봐요. 기중에. 여러분 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뭐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회계실무에서 나오던 주제는 아니었으니까 나오긴 하죠. 하지만 자주 나오던 주제는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중에 들어갔다면 뒤에 보세요. 회계에서는 만약에 5월 1일에 이런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으면 5월 1일부터 생각해요. 회계에서는.
하지만 세법은 안 그래요. 세법은 만약에 5월 1일에 자본 지출이 발생했더라도 너무 번거롭다는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그래서 1월 1일에 발생한 것처럼 자본적 지출이 1년치를 생각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도. 회계랑 다르다고요. 회계는 이렇게 5월 1일부터 생각하거든요. 12분의 8만 생각해요. 월할 생각. 하지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암기? 숙지하셔야 돼. 요건 알아둡시다. 세법은 특이하게 회계하고 달리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전체로 하는구나. 이렇게. 자, 이제 5번이 맞는 표현인데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했대요. 기중에 양도했대. 이때 기중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기존 자산에 남아있던 플러스 유보를 전액 추인해주면 돼요. 뭐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할게요. 맞는 표현이고 뭐 자, 상각 부인액이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가 있는 자산이야. 근데 그거를 기중에 양도했대요. 누군가한테 팔았대. 그 경우에 여러분 회계는 기중에 팔았으면 기중까지 그 월할 계산을 해서 장부 금액을 조정한 다음에 처분 손익을 이끌어내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계에서는 만약에 7월 1일에 팔았다. 그러면은 6개월치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 금액을 6개월치만큼 깐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장부 금액을 팔아서 처분 손익에 반영된다고요.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그런데 세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넘기든 안 하고 넘기든 손익 차이는 유보가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기중 양도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부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든 안 하든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고 추인해도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감가상각 시부의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유보만 추인하면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세법에서는 마지막 숙지할 사항. 기중에 뭔가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감가상각 시부인을 기중 월할 계산할 필요 없고 유보만 추인해서 없애주면 오케이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감가상각 조각 이 내용도 꽤 중요한 게 많이 나왔죠. 첫 번째보다 조금 어려운 게 많이 나왔는데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우리 감가상각에 대한 이론 문제는 거의 뭐 잘 준비했다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우리가 많이 나오는 주제 대선공과 대선 충당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